1970년 경상북도 포항, 황량한 모래밭이었던 이곳에 거대한 샘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세계의 조롱 속에서 기술도 자본도 없던 대한민국이 철강 산업에 도전했습니다. 세계은은 거절했고 선진국들은 냉소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 세계 최고의 철강 기업을 만들어낸 사람들, 그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집념의 기록. 오늘은 포스코 55년의 역사를 함께 되돌아보겠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상징과도 같은 기업, 포스코의 역사입니다. 포스코, 정확하게는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로 출발한 이 기업은 단순히 하나의 회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곧 대한민국의 산업화 역사이자 불가능에 도전한 한민족의 기록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5년 전 1968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한국전쟁의 상흔이 채 아물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00달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최빈국 수준이었죠. 먹고 사는 것도 힘겨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철강 산업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철강은 산업의 쌀이라고 불립니다. 자동차를 만들려면 철이 필요하고, 배를 만들려면 철이 필요하고, 건물을 짓고 다리를 놓으려면 철이 필요합니다.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철강입니다. 하지만 철강 산업은 막대한 자본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당시 세계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세계은행은 한국의 제철소 건설 계획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제철소를 지을 만한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는다. 차라리 다른 나라에서 철을 사다 쓰는 것이 낫다. 냉정한 경제 논리였습니다.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한국에는 철강 기술이 전무했고 자본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1973년 6월 9일 포항제철소 2기 설비에서 첫 쇳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50여 년이 지난 지금 포스코는 세계 철강 산업을 이끄는 글로벌 기업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황무지였던 포항 앞바다에 제철소를 세우기까지의 과정, 수많은 난관과 좌절, 그리고 그것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큰 울림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포스코의 역사는 곧 대한민국 중화공업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차분히 그 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60년대 중반 대한민국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면 포스코의 탄생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이른바 5.16 군사정변입니다. 그리고 1963년 박정희는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그간에 세운 최우선 과제는 경제개발이었습니다.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 아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내목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87달러, 필리핀이나 태국보다도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수출액은 고작 3,30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주요 수출품은 텅스텐 광석, 생선, 가발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산업 기반은 거의 전무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건설되었던 공장들은 한국 전쟁으로 대부분 파괴되었습니다. 북한에 있던 중공업 시설들은 이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남한은 농업 중심의 경제였고 공업이라고 해봐야 소규모 경공업이 전부였습니다. 철강 산업은 특히나 열악했습니다. 일제가 남기고 간 작은 철공소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연간 철강 생산량은 10만 톤도 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철강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외화가 부족했기 때문에 철강을 마음껏 수입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종합 제철소를 건설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963년부터 이미 제철소 건설 구설 구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왜 철강이었을까요? 박정희는 일본 육군 사관학교를 나온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산업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힘, 그것은 철강 생산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또한 전후 일본이 급속히 경제 재건에 성공한 것도 철강 산업 덕분이었습니다. 박정희는 확신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자립하고 발전하려면 반드시 철강 산업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자동차 산업, 조선 산업, 건설 산업, 모든 것이 철강에서 시작됩니다. 철강 없이는 공업화가 불가능했습니다. 1965년 정부는 본격적으로 종합제철소 건설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산더미였습니다. 첫째, 돈이 없었습니다. 종합제철소를 짓는 데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1년 예산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둘째, 기술이 없었습니다. 한국에는 제철소를 설계하고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술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고루에서 샘물을 뽑아내는 기술,
그것은 오랜 시간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였습니다. 셋째, 경험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근대적 의미의 제철소를 단 한 번도 운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는 한국의 제철소 건설 계획을 비웃었습니다. 1966년 한국 정부는 세계은행에 차관을 요청했습니다. 세계은행 조사단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경제 상황을 면밀히 조사한 후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한국의 제철소 건설 계획은 경제성이 없다. 철광석도 없고 유연탄도 없고 시장도 작다. 차라리 외국에서 철강을 수입하는 것이 경제적 냉정한 판단이었습니다. 경제 논리로만 보면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는 철광석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철에 필요한 유연탄도 없었습니다. 모든 원료를 수입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한국의 철강 수요는 연간 100만 톤 정도였습니다. 경제성 있는 제철소를 운영하기에는 시장이 너무 작았습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계은행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파구는 의외의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바로 베트남 전쟁이었습니다. 1965년 한국은 베트남의 전투부대를 파병하기로 결정합니다. 미국의 요청이었습니다. 한국은 메모부대, 백마부대 등 총 5만여 명의 전투부대를 베트남에 보냈습니다. 이것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병력이었습니다. 파병의 대가로 한국은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미국의 군사원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특수를 누릴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건설회사들이 베트남에서 일감을 따냈고 이것은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였습니다. 1965년 6월 22일 한일 기본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조약으로 한국과 일본은 국교를 정상화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한국에 경제 협력 자금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우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그리고 민간 차관 3억 달러 이상, 총 8억 달러가 넘는 돈이었습니다. 이것에 대일 청구권 자금이라고 불렀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대한 보상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경제협력 자금의 성격이었습니다. 박정희는 이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돈으로 제철소를 짓겠다고 말입니다. 대일 청구권 자금의 상당 부분이 제철소 건설에 투입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1967년 4월 정부는 종합제철 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마침내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 줄여서 포항제철이 설립되었습니다. 자본금 300억 원, 정부가 전액 출자한 국영기업이었습니다. 이제 누가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끌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박정희는 한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박태준이었습니다. 박태준은 1927년생으로 박정희보다 10살 아래였습니다. 육군사관학교 8기생 출신의 군인이었습니다. 한국전쟁 때 혁혁한 공을 세웠고 전후에는 육사 교장을 지냈습니다. 5.16 군사정변 때는 해병대 사령관이었습니다. 박정희와 박태준은 깊은 인연이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박태준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1963년 박태준은 군복을 벗고 대한 텅스텐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기업 경영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1968년 박정희는 박태준을 불렀습니다. 자네가 제철소를 만들어주게. 박태준은 망설였습니다. 제철소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고집했습니다. 자네가 아니면 안 되네. 자네만이 이 일을 해낼 수 있어. 결국 박태준은 초대 포항제철 사장에 취임했습니다. 1968년 4월 1일의 일이었습니다. 박태준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제철소를 지을 장소를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후보지가 검토되었습니다. 인천, 삼척, 포항 등이 거론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포항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포항은 동해안에 위치해 있어서 철광석과 석탄을 실은 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영해만의 수심이 깊어서 항만을 건설하기에 유리했습니다. 그리고 포항에는 넓은 평지가 있었습니다. 제철소를 짓기에 적합한 조건이었습니다. 1968년 11월 포항 영해만 앞바다 매립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본격적인 제철소 건설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남아있었습니다. 기술과 자금이었습니다. 박태준은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제철소 건설에 협조해줄 나라를 찾아야 했습니다. 먼저 미국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미국 기업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국 같은 작은 시장에 제철소를 짓는 것은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의 철강 회사들을 찾아갔지만 냉담한 반응뿐이었습니다. 한국에 제철소를 짓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결국 박태준은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일본은 당시 세계 제2위의 철강 생산국이었습니다. 신일본 제철, 일본 강관, 가와사키 제철, 스미토모 금속 등 세계적인 철강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박태준은 일본의 철강 회사들을 찾아가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반응도 차가웠습니다. 한국에 제철소가 생기면 장차 경쟁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왜 경쟁자를 키워주어야 하는가? 일본 기업들은 협력을 거부했습니다. 박태준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일본으로 가며 설득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1969년
드디어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일본 정부가 나선 것입니다. 당시 일본 총리는 사토 에이사쿠였습니다. 사토 총리는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제철소 건설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순수한 호의만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동아시아의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중재로 일본의 철강회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신일본제철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신일본제철의 이나야마 요시히로 회장은 한국의 제철소 건설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1969년 12월 역사적인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본의 야하타제철과 후지제철이 합병하여 만든 신일본제철이 포항제철소 건설에 기술 협력자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신일본제철은 제철소 설계, 건설, 그리고 운영 기술까지 모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자금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일본 수출입은행이 차관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일 청구권 자금과 일본 차관을 합치면 제철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1970년 4월 1일 포항제철소 기공식이 거행되었습니다. 포항 영이만 앞바다의 황무지에서 역사적인 첫 삽이 떠졌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출발을 합니다. 이 제철소는 우리 민족의 자립과 번영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기공식이 끝나고 본격적인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는 말 그대로 항무지였습니다. 모래사장과 갯벌뿐이었습니다. 여기에 거대한 제철소를 세워야 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땅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바다를 메워야 했습니다. 수백만 평의 대지를 조성해야 했습니다. 300만 평이 넘는 부지였습니다. 엄청난 양의 흙이 필요했습니다. 인근의 산을 깎아서 흙을 날랐습니다. 트럭 수백 대가 동원되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대의 트럭이 흙을 실어 날랐습니다. 먼지가 자욱했습니다. 포항 시내는 온통 흙먼지로 뒤덮였습니다. 공사 현장에는 수만 명의 인부들이 투입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일자리를 찾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가난한 농촌을 떠나온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루 12시간 이상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작업 환경은 열악했습니다. 제대로 된 장비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사람의 손으로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여름에는 폭염 속에서, 겨울에는 혹한 속에서 일했습니다. 바닷바람이 매섭게 불었습니다. 사고도 잦았습니다. 중장비에 깔리는 사고,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안전장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쳤고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공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국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태준 사장은 현장을 누비며 인부들을 격려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일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것입니다. 1971년 드디어 부지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철소 설비를 건설할 차례였습니다. 일본에서 거대한 설비들이 배로 실려왔습니다. 고로, 제강로, 아변기 등 수십 가지의 설비들이었습니다. 각각의 설비가 수십 미터 높이의 거대한 구조물이었습니다. 이것들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일본에서 기술자들이 왔습니다. 그들의 지도를 받으며 한국 기술자들이 배워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밤낮 없이 공부했습니다. 일본 기술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습니다. 메모하고 또 메모했습니다. 나중에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박태준은 특별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일본 기술자들에게 배우되 의존하지는 말라. 기술을 완전히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술자들을 일본으로 연수 보냈습니다. 신일본제철의 공장에서 직접 일하며 배우게 했습니다. 수백 명의 젊은 기술자들이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들은 일본 제철소에서 일하며 기술을 익혔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교과서를 펴들고 공부했습니다. 제철 기술의 이론과 실제를 동시에 배워나갔습니다. 1972년 제철소 건설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화입식이었습니다. 화입식이란 고로에 처음으로 불을 지피는 의식입니다. 고로에서 샘물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1973년 6월 8일 밤 포항제철소 1기 설비의 고로에 불이 들어갔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과연 샘물이 나올 것인가?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고로 안의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1500도가 넘는 고온이었습니다. 철광석과 코크스가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6월 9일 새벽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붉은 샘물이 고로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렌지빛 뜨거운 샘물이 출성구를 통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용암처럼 흘러내렸습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박태준 사장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5년간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불가능하다던 세계의 조롱, 수많은 난관과 좌절,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낸 사람들의 땀과 눈물, 그 모든 것이 이 뜨거운 샘물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해냈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박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밤새 일하던 인부들도, 일본에서 온 기술자들도
모두가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 소식은 즉시 청와대로 전해졌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우리도 철을 만들 수 있게 되었구나. 그는 곧바로 포항으로 내려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1973년 7월 3일 포항제철소 준공식이 성대하게 거행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참석했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포항 시민들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마치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준공식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대한민국 산업사의 길이 남을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 철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자립의 출발점입니다. 포항제철소 1기 설비의 준공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기 설비의 연간 생산 능력은 130만 톤이었습니다. 이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한국의 철강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철강이 필요했습니다. 밥태준과 포항제철은 곧바로 2기 설비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1973년에 2기 공사가 시작되어 1976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이어서 3기, 4기 설비가 차례로 건설되었습니다. 1983년 포항제철소는 4기 설비까지 완공하며 연간 1000만 톤 이상의 철강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과 15년 만에 세계 유수의 제철소로 성장한 것입니다. 이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포항제철의 든든한 후원자를 잃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포항제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놓았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 들어 포항제철은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기술력이 향상되었고 생산성이 높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품질이었습니다. 포항제철이 만든 철강의 품질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 기술을 배우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기술연구소를 설립하고 우수한 인재들을 모았습니다. 1988년 포항제철은 또 한 번 도약을 시도했습니다. 제2의 제철소를 건설하기로 한 것입니다. 장소는 전라남도 광양이었습니다. 광양제철소는 포항제철소보다 더 크고 현대적인 설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1988년 5월 광양제철소 1기 설비가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2기, 3기 설비가 차례로 완공되었습니다. 1998년 광양제철소가 완전히 완공되었을 때 포항제철의 연간 조강 생산 능력은 2,800만 톤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단일 기업으로는 세계 최대 수준이었습니다. 포항제철은 이제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철강 회사가 되었습니다. 포항제철의 성장은 한국 경제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선 철강 작업이 가능해졌습니다. 더 이상 비싼 값을 주고 외국에서 철강을 수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외화 절약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철강을 바탕으로 한 다른 산업들이 발전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조선 산업이 급성장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등이 세계적인 조선소로 성장했습니다. 좋은 품질의 철강을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이 급속히 성장했습니다. 자동차 제조에는 엄청난 양의 철강이 필요합니다. 포항제철이 이를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건설 산업도 활기를 띠었습니다. 고층 건물, 교량, 항만 등 대형 건설 프로젝트가 가능해졌습니다. 모두 철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포항제철은 단순히 철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산업화의 심장이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한국의 경제 발전, 그 중심에 포항제철이 있었습니다. 2000년 포항제철은 사명을 포스코로 변경했습니다. 포항제철 주식회사에서 포스코로. 이것은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포스코는 해외로 진출했습니다. 중국, 인도, 베트남 등지에 공장을 세웠습니다. 기술을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한때 선진국의 기술을 배우던 입장에서 이제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2010년대 들어 포스코는 세계 철강 산업을 이끄는 기업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생산량뿐만 아니라 기술력, 품질, 수익성 등 모든 면에서 최고 수준에 올랐습니다. 특히 포스코의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파이넥스 공법이라는 독자적인 제철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고로 방식,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세계 철강 업계가 주목했습니다. 포스코는 또한 특수강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자동차용 강판, 전기 강판, 스테인리스 강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일반 철강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5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포스코의 역사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는 비전의 힘입니다. 박정희와 박태준은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꾸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가 철강 산업을 하겠다는 것. 세계는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명확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자립하고 발전하려면 반드시 철강 산업이 필요하다. 이 확신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비전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힘입니다. 둘째는 실행력입니다.
아무리 좋은 꿈이 있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박태준과 포항제철 사람들은 즉시 행동했습니다. 자금이 부족하면 자금을 구했고 기술이 없으면 기술을 배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완벽한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있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채워나갔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실행력입니다. 셋째는 학습 능력입니다. 포항제철은 처음에는 모든 것을 일본에서 배웠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배운 것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모방에서 시작해 창조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학습입니다. 배우되 의존하지 않는 것, 스승을 넘어서는 것. 포스코는 이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넷째는 인재의 중요성입니다. 포항제철의 성공은 결국 사람의 성공이었습니다. 박태준이라는 탁월한 리더가 있었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헌신적인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현장의 노동자들부터 기술자, 경영진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했습니다. 인재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교육과 훈련에 많은 돈을 썼습니다. 젊은 기술자들을 해외로 보내 공부시켰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다섯째는 장기적 관점입니다. 포항제철은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10여 년은 적자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장기적으로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비 투자, 기술 개발, 인재 육성, 이 모든 것은 당장 돈이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포스코는 미래를 보고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여섯째는 국가와 기업의 협력입니다. 포항제철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정부는 자금을 지원하고 정책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자율성도 존중했습니다. 이런 조화로운 관계가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시 한번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불확실하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하며 산업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포스코의 역사에서 배워야 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실행하고 배우고 인재를 키우고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포스코는 보여주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에,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의지와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55년 전 포항 영일만의 황무지에서 시작된 꿈,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여전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철강, 수소 환원제철 등 미래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장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장을 쓸 사람들은 바로 우리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줄 것인가? 포스코의 역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